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고등학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OSS 중고생 유학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릴까 합니다.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어요. 아니, 급하게 변해가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과에서는 변호사, 그 다음에 회계사, 세무사 이런 것들이 전문가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잖아요.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변호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결국 수많은 판례를 경험이 많으면은 그 많은 판례를 연구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처법을 안내하는 게 그게 변호사의 본업이잖아요. 그리고 세무사나 회계사 하면은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과거의 어떤 그런 데이터, 그 다음에 어떤 그 규정집 이런 거를 활용해서 안내하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AI보다 더 잘할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이과에서는 여전히 의사 직업이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고, 근데 의대도 지금은 이제 진단의학과라든가 이런 많은 것들이 AI가 대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심지어는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과의 마지막 남은 보석 같은 학과라고 그랬죠. 바로 컴퓨터공학과, 컴공과, 컴퓨터 사이언스. 미국 유학도 컴퓨터 사이언스로 가야 직업이 있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던 학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안 뽑는데요. 컴퓨터공학과 나와도 그런 그 초짜들은 쓸 데가 없답니다. 인공지능이 AI가 코딩을 하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람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세상이 급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인공지능이 AI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는 더욱더 우리 인간 생활을 지배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잖아요.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인공지능이 우리의 미래를 지배하면서 빠르게 발전되고 있는 이 판국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따라쟁이가 아닌 주체적인 존재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쟁이, 정답이 있는 것, 누가 잘한다 그러면 그걸 따라가고. 네, 우리 교육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교육은 여전히 대학 입시는 5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답이 있는 대학 입시. 그러니까 정답이 있죠. 정답이 딱 있고 나 잡아봐라. 정답을 맞추는 게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입니다. 근데 정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산물이잖아요. 과거의 산물. 과거의 정답이 지금도 정답은 아니잖아요. 특히 문과에서는 더욱더 그렇죠. 세상이 급변하니까 과거에 옳았다고 믿는 것이 지금도 꼭 옳은 것은 아니고 또 변함없이 뭔가가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서 과거의 정답이 마치 인생의 모든 것인 양 그런 공부를 하고 있다고요. 선생님이라고 하는 주체가 여전히 한국에서는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 그리고 이 지식을 전달하고 이 지식이 결국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어떤 아이가 선생님도 질문이 있어야 하고 질문을 하려고 그러면 야, 시간 없어. 네 생각 중요하지 않아. 네 생각은 시험에 안 나와. 시험에 나오는 것은 정해져 있어. 이 정답 이걸 외워야 돼. 너 생각 중요하지 않아? 미안해. 하고서 질문을 못하게 만들죠. 근데 사실은요, 질문을 하지 아니하고서 새로운 뭔가를 개척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우리 사회에서는요, 이런 질문을 해도 되나? 하고 질문 자체를 궁금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실 모르는 거를 질문하는 게 질문 아닌가요? 모르니까 질문하는 거잖아. 그리고 이거는 왜 그래? 이렇게 이유 달게 하는 거. 이게 학문의 기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유를 달면 혼나죠.
야, 시끄러. 방해하지 마. 수업의 방해꾼으로 이해를 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온 문화 자체가 정답이 정해져 있고, 나의 행복을 이 정답의 기준으로 상대방이 정해놓은 어떤 그 정답을 기준으로 나의 행복을 거기다가 맞춰간다고요. 한국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행복 지수가 낮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주체적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 어렸을 때부터도 주위에서 그러죠. 엄마 말 잘 들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회사 가면 사장님 말씀 잘 들어라. 시집 가면 어르신 말씀 잘 들어라. 맨날 말 잘 들으라는 말만 하고 살아. 우린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말만 잘 들으면 밥도 나오고 떡도 나와. 아닌 게 아니라. 예? 시험 문제도 말만 잘 들으면 거기 정답이 있으니까 그 정답을 외워서 하면 돼.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주체적으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정해놓은 틀에 나를 맞춰가면서 이게 행복이라고 그러면 행복인가 보다. 그러고 살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동네 살고 좋은 집에 살고 뭔가 그러면은 우리는 행복이 있을 줄 알았는데 개뿔. 그렇게 가져봐도 행복이 없는 거야. 행복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요.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해서 그래요. 다시 한번 우리가 행복지수가 딸리는 가장 큰 이유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네가 입고 싶은 옷을 입어라 이렇게 교육을 시켰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같은 옷들도 내가 골라서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는 엄마가 입혀주는 옷을 입었잖아요. 그랬죠? 먹고 싶은 것도 엄마 아빠가 주문해 주는 것을 먹었잖아요. 네. 학원도 내가 택한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정해준 학원을 갔잖아요.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혼도 시키는 대로 한 경우가 많죠. 네. 아니 근데 그럴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의대를 갔다고 치자고요. 네. 의대를 자기가 공부한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막 가액 공부시키고 뭐하고 막. 야, 네 생각하지 마. 그냥 이것만 해. 모든 거에서 열외. 다 열외. 오로지 공부만. 그리고 공부도 정해진 답을 찾는 공부만. 쪽집게 공부만. 그렇게 해갖고 의대를 부모의 힘으로 대부분 보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갖고 의대를 간 아이가 나 연애할래. 그러면 아마 야, 내가 부모라도 그렇게 하고 의대 보내고 나면 야, 사랑이 밥 먹여주냐. 그럴 것 같은데 아니 그럴 것 같아. 그죠? 근데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뭐 돈 많이 갖고 공부 많이 하고 뭔가 많이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사실 안 그래. 안 그래. 제가요 OSS 학부모들 정말 많이 보잖아요. OSS 프로그램에 아이를 보낼 정도 되면은 그래서 비교적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죠. 그분들이 다 행복해 보이진 않아요. 근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내 맘대로 살아보지 못해서 그래. 내 맘대로 살아보지 못해서 그래. 물론 여기 있는 오쌤도 모든 걸 다 내 맘대로 살지를 못하죠. 하지만 그래도 저는 평생 제가 살아오면서 비교적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사실은. 우리 어렸을 때부터요. 이렇게 자기가 어지간하면 사실 이 옷이나 저 옷이나 애들이 입고 싶은 옷을 입었을 때 무슨 차이가 나요? 부모 눈에는 이게 좀 더 예쁠 수가 있죠. 하지만 아이도 자기가 이 옷도 입어보고 이 옷도 입어보고 스스로 자꾸 입어봐야 옷 입는 감각도 좀 배울 거 아니에요. 근데 아예 싹둑 잘라버리고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입혀줘. 이거 입어 이거 입어 정해줘. 그러니까 옷 입는 능력이 개발이 되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행복도 그렇고 모든 게 해본 사람이 해보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행복지수가 낮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직장 갖고 돈 많이 벌고 좋은 동네 살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다 그거를 갖고 나서도 행복하지가 않아.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주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그래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다른 사람들이 먹고 싶은 거 그냥 이렇게 차려놓은 걸 내가 먹는 거하고, 내가 그거보다는 일반적으로 맛이 있는 음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었을 때 그게 진짜 맛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은요, 자기중심,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인의식으로서의 교육이 너무나 약합니다. 그냥 따라쟁이, 주체성이 없는 따라쟁이 교육,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해, 열심히만 해. 그게 대한민국의 오늘입니다. 그나마 그렇게 해서 뭐 인서울, 흔히 얘기하는 인서울에 갔다, 대학을 갔다. 대학을 가면 뭐하냐고. 요즘 대학을 간다고 해갖고 뾰족한 뭐가 생기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대학 가서 또 공부해. 그또 취직 공부해.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정말 제발 부탁하는데, 참 이런 방송을 제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없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가급적 서양 교육을 시키세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서양 교육 시키세요 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서양 교육을 꼭 시키세요. 오늘은 이제 이 이야기를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네요. 한국에서 지금 의미 없는 공부를 하면서 중고등학교 시간을 낭비하는 게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무엇이 의미 없는 공부냐? 그냥 공부만 하는 거죠. 제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과거를 공부한다고요, 우리는. 우리가 공부라는 것이 내 생각을 발전시키고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힘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는데, 생각 없는 공부를 한다고요.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 내 생각이 대학 입시에 나오지 않아. 그걸 요구하지 않아. 질문을 요구하지 않아. 한국의 교육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공부가 미래에 무슨 의미가 있냐고. 과거에 제조업 시절에는요, 그렇게 해서 그래도 어지간한 대학 가고 그러면 그래도 취직할 수 있었어요. 제조업은 뭡니까?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 설계도를 보면서 설계도를 이해하고 그거 그대로 제품을 만드는 거, 그게 제조업이잖아요. 제조업 시절에는 정답이 있는 것을 교육시키는 방법이 맞는 교육입니다. 맞는 교육이에요. 그리고 이 설계도를 가장 잘 이해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배우는 거, 그게 바로 정답을 배우는 그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제조업 국가가 아닙니다. 제조업 국가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밥 굶기 딱 좋습니다. 밥 굶기 딱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부터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과 같은 인공지능 AI가 주도하는 앞으로의 미래 사회에서 AI가 대신할 수 없는 직업이 무엇이 있을까? AI한테 우리가 끌려가지 않고 우리가 AI를 활용하는 그런 직업이 무엇이 있을까? AI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여러분, 그런 고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AI가 대신할 수 없는 몇 가지가 있죠. 가장 큰 게 뭐예요?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해결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통역은 AI가 대신할 수 있죠.
예, 말 그대로를 옮기는 것은 AI가 대신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왜 굳이 이렇게 옮기면 되는 거를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직접 가서 사람을 만나잖아요. 왜냐하면 눈빛을 보고 이야기하고 우리 흔한 말로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다르죠. 묘한 감성을 전달하는 그런 능력. 왜? 체온이 담겨있는 언어로 대화하는 것은 AI의 언어 능력하고는 확실히 다르죠. 확실히 다르죠. 예. 우리 미래에 필요한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능력은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대화하고 소통하는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 소통하는 능력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세계어인 영어가 중요하죠. 이제 영어는 필수죠. 필수죠. 두 말하면 잔소리지. 예. 영어는 필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언어 그 자체보다도 대화할 줄 아는, 소통할 줄 아는 공감 능력이에요. 공감할 줄 아는 능력.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근데 참 불행하게도 이 공감 능력은 어떻게 해서 생기죠? 사람과 사람이 자꾸 부딪히고 교류하면서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 전부 다 각자 방에 들어가서 시험 공부해요. 예. 컴퓨터 인터넷으로 시험 공부한다고요.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대화하고 운동하고 이런 과정이 없어요. 예. 그래서 공부를 잘하면 잘할수록 과거의 지식은 쌓아가는데 소통을 할 줄 몰라. 예. 그래서 공부만 딥다 한 사람이 결혼을 하고 나면 부부 생활을 제대로 못해. 왜? 부인하고 아내하고 교감 능력이 딸려. 공감 능력이 딸린다고요. 예? 한국말을 못해서 공감을 못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예.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면서 많이 대화도 해보고 사랑도 해보고 운동도 해보고 거기 중재자 역할도 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과정이 학창시절에 있어야만 그런 것이 개발이 되고 그것이 먼 훗날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가족 생활을 하면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협업을 하면서 발전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교육에서는 그런 소통할 줄 아는 능력이 개발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어요. 예. 서양 교육은 항상 혼자 뭐를 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로 뭐를 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학교 수업도. 그 다음에 학교 수업 자체도 선생님이 뭐를 이렇게 알려주고 그걸 외워가지고 답 쓰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주제를 주면 선생님은 학생들이 자기의 의견을 이렇게 조사를 해갖고 발표하고 그런 걸 끌어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이렇게 조종해주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연주자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서양 교육에서는 선생님의 역할이죠. 그래서 서양 교육은 늘 시끄럽습니다. 대화가 많아. 예, 늘 질문하고 답하고 그룹 스터디를 하고 그룹 프로젝트를 하고 운동 경기를 통해서 서로 협동하는 것을 배우고 또 악기 연주를 하면서 서로 협업하는 것을 배우고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냥 혼자 공부해. 응? 선생님이 답을 정해줘. 이거 외워. 그걸 정해준다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하는데 저는요. 어리면 어릴수록 교육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영어 그 자체를 본다면은 중고등학교 때보다 초등학교 때가 훨씬 중요합니다. 영어 그 자체를 발전시키는 것을 위해서라면. 근데 중고생 때는요. 초등학생들보다 훨씬 중요한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학교 이후에 사실 대학교 이후에는요. 그냥 자기의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거거든요. 대학교 이후의 과정을 준비하는 마지막 기회예요. 다시 한번 이 중고생 과정은요. 대학교 이후에 자기의 미래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마지막 단계라고요. 이 단계에서 뭐를 해야 되냐? 첫째, 나의 적성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해요. 예. 나의 적성은 나는 어디에 적성이 있는가?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갖던 간에 제일 중요한 항목, 그게 뭐예요? 소통할 줄 아는 능력. 예, 소통할 줄 아는 능력에는 기본적으로 언어죠. 한국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한국말, 그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세계인과 소통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영어 자유자재로 쓸 줄 알아야죠. 근데 이 언어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언어를 활용해서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능력이에요. 소통하는 능력. 이거를 다른 말로 공감할 줄 아는 공감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이 공감하는 능력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서양 교육에서는 이 공감력을 키우기 위해서 늘 대화하고 주장하고 설득하고 협업하고 이런 거를 해요. 실제로 학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안 해요. 안 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좋은 대학 가고 나중에 좋은 직장을 갔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자기만 잘난 줄 알아. 자기만 잘난 줄 알아. 그리고 싸워. 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싸운다고. 에? 서로 대화를 해서 같은 자기 팀원과 또 상대방 팀의 룰이 있잖아요. 룰이 있어서 자기 팀끼리는 협업을 하고 상대방 팀하고는 룰을 정해서 그 룰 속에서 경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면은 수긍할 줄도 알아야 돼요. 한국은 이런 게 없어요. 자기 팀 내에서도 계파 간의 갈등이 있어요. 왜? 자기 주장만 하니까. 그리고 룰이 있어도 룰 파괴예요. 나한테 불리하면 룰을 바꿔. 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이게 어디 대한민국의 정치만의 문제입니까? 사실 많은 부분에서 그래요. 많은 부분에서 한국에서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꼰대가 돼요. 꼰대가 뭔지 아세요?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꼰대예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꼰대가 아니고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사람이 꼰대예요. 그런데 왜 꼰대가 되냐고요? 한국 교육이 꼰대 교육을 시켜요. 예, 어떻게 해서라도 이겨라. 네 생각이 옳다고 무조건 우겨라. 근데 그 생각이 꼭 옳은 것도 아니에요. 예, 협업을 안 한다니까. 이기고 지는 것만 있어. 흑백만 있다고 한국은. 협업을 못해. 예, 그리고 새로운 거를 이렇게 개발하고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되는데 새로운 걸 잘 못 받아들여. 과거에 항상 뭐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하면은 정답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정답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하면서 이렇게 빈정대. 잘 받아들이질 않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정답이라고 신같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믿어왔기 때문에 이 정답이 아닌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틀리다고 얘기를 해요. 잘못된 거예요. 내 생각이 옳으면 상대방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고 이것이 오늘의 진리다가 내일은 이게 진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열린 마음이 없다고요. 왜? 우리 교육에서는 그거를 가르쳐 주질 않아요. 네. 한국 교육의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두 번째,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즉 정답은 하나니까 유연할 수가 없는 거지. 정답이 하나인데 어떻게 유연해? 그렇죠? 서양은 그런 게 없어요. 서양은 정답이 하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뭐 사지선다형 이런 문제 잘 없어요. 자기 주장을 하는 문제가 많죠. 너의 생각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습니다. 예. 참 안타깝죠. 예. 우리는 이런 교육을 지금 받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그 다음에 이제는요, 한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자꾸 가고 있어요.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화도 한국이 상당히 많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뭐 체육 분야도 그렇고 심지어는 뭐 무기도 심지어 한국 무기가 세계적인 그런 무대로 진출해 있고 아무튼 한국은 지금요 정치와 교육 정도를 제외하고 다른 분야에서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진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그 세계적인 진출을 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서양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뭔가를 진출하고 뭔가 이렇게 뚫고 나가는 힘은요, 그냥 기존의 생각만 답습해 가지고는 불가능하거든요. 도전하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맞짱 뜨고 이런 정신이 있고, 그리고 언어 소통 능력이 있어야만 그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가수들, 요즘 그 젊은 가수들 보면은 영어 잘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한국에서 비록 공부는 못하더라도 한국 공부는 정해진 답을 잘 맞추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거는 못하더라도 창의성이 있고 외국인하고 대화할 줄 아는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세계를 지금 리드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체력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들이 예전에 비해서 요즘 중고생들이 키는 좀 크고 몸무게는 늘었지만 체력은 과거보다 못하다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 애들이, 요즘 그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예전만큼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참 심각해. 예. 서양 교육은 그 부분도 되게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서양 교육을 시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런 것들입니다. 자, 있잖아요. 뭔가를 스스로 할 줄 모르고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하게끔 가르치지도 않았고, 또 늘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 열심히 학원만 다녀. 이게 우리나라의 중고생들의 모습입니다. 결론은 뭐다? 이렇게 갖고 미래에 답이 없다. 답이 없다. 그래서 제가 유학을 보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양 교육을 시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중고생들을 아무데나 유학을 보내면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점이 위험하냐면은, 초등학생들하고 달리 이 중고생들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참고로 초등학생들은 자기 마음대로 못 돌아다닙니다. 반드시 어른들이 함께 해야만 어디를 다닐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다닐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 중고생들에게는요, 중고생들이 제일 말을 잘 듣는 집단이 누구냐면 친구의 친구. 친구 말을 제일 잘 듣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말 잘 듣고, 제일 말 안 듣는 사람이 부모 말을 제일 안 듣죠.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보내는 데 있어서 그 동료 집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곳에 유학을 보내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절대 조심해야 되는 게 너무 부자 동네로 보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대체로 그 자녀 교육 때문에 뭐 이렇게 이민도 가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흔히 말해서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부자 동네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거 피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는 거, 아는 사람 집에 유학 보내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나중에 정말 후회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친구 집단이 제일 중요한데, OSS는 다행히도 정말 아이들이 좋습니다. 뭐 머리에 물 들인다거나 귀를 뚫린다거나 담배를 핀다거나 술을 일체 그런 걸 허용하지도 않고, 그런 아이들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오지 않습니다. 일단 OSS의 학생들이 참 좋은 집안의 친구들이어서 아주 좋습니다. 그거는 제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OSS에 오면은 플래너라고 하는 것을 1년 동안 적습니다. 자기의 미래를 이렇게 계획하는 계획서인데요. 이런 걸 통해서 자립심을 키우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죠. 제가 앞서서도 얘기를 했죠. 우리 중고등학교 과정은 대학교에 가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마지막 과정으로서, 그런 준비 과정으로서 이렇게 유연한 사고방식,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독립심이잖아요. 그게 바로 독립심이죠. 생각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독립적으로 중고등학교 생활을 해봄으로써 대학 가서 진정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거나 캐나다에서 대학을 나오면 우리 아이가 한국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어떨까?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기우입니다. 기우. 쉬운 말로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요즘은 한국이 워낙 좋은 나라가 돼서 다들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몇 년간 그 서양 사회에서 자기의 경력을 쌓고 난 다음에 한국에 돌아와서 일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지금은 한국 기업들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있어서 그런데 취업할 기회들도 많이 있고, 이제는 넓은 세계에서 사는 것을 이제는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이제 그렇게 편협하게 얘가 그냥 미국 나가면 뭐 미국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우리 직장에 이제 대표이신 분이 우리 회사에도 그 미국이나 뭐 캐나다 이런 데서 유학 갔다 온 아이들 써보면은 아이들이 사고방식이 뭐 좋은 거는 안 배우고 이상한 것만 배워가지고 한국 생활에 잘 적응도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가 되더라. 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왜 그런 현상이 생겼냐면 너무 늦게 유학을 가고 제대로 유학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OSS에서는 정말로 아이들을 대학교 이후에는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대학교 이후에는 이제는 스스로 살아야 되거든요. 중고생 때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혼자 스스로 바르게 생각하고 생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회가 바로 OSS 유학입니다. 이 기간 동안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잘 가다듬어서 대학교 때 똑바로 자기가 대학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로 지도를 하는 것이 OSS 교육이 유명한 이유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아이를 한번 미국이나 캐나다 유학을 OSS로 유학을 한번 보내볼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설령 계신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허들, 이제 고민거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의 생각과는 달리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대부분 만약에 부모님이 어떻게 유학 한번 가볼래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가. 완강하게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고요? 특히 중학교 1, 2, 3학년, 특히 1, 2학년, 뭐 중학교 3학년도 거의 비슷해요. 요때는요, 친구 관계가 아주 왕성한 때입니다. 친구 관계가 왕성한 때이기 때문에 친구하고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큽니다. 그리고 사실 뭐 공부를 크게 뭐 공부에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그러면 띵까띵까하고 놀기에는 한국 재밌죠. 미래가 없어서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뭐 크게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안 가려고 그럽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내가 미국이나 캐나다에 가서 공부를 한다라고 상상을 해보면 영어도 잘 안 되는데 그 외국 애들하고 앉아가지고 수업을 듣는다. 깝깝하죠. 막막하고 근데 차마 그런 얘기는 못하고 안 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이를 만나면 99%는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희한하죠? 제가 아이를 만났을 때 절대 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 줍니다. 너의 미래를 위해서. 대체로는 수긍을 합니다. 그리고 짧게 방학 때 한번 갔다가 경험을 해보고 연장을 하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여기서 어느 정도 의대나 치대 보내는 게 거의 확정적으로 된 아이들은 제외하고, 왜냐하면 여전히 의치대는 한국에서 갈 만한 좋은 학교가 맞습니다. 그게 거의 확정적으로 된 경우라면 제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은 이제 한국에서 교육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안한 얘기인데 이게 유튜브에서나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세계의 문화를 지금 이렇게 학문이고 뭐고 모든 거를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산지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녀들을 유학 보낼 때 너무 저렴한 곳으로 유학을 보내시지 마십시오. 그거 되게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학 비용은요.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정규학교에 내는 비용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뭐 숙박 비용, 홈스테이 비용, 기숙사 비용 이런 거 크지 않습니다. 거의 절대적인 비용은 방과 후에 이 아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른 비용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중고생들 키울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학교 등록금이 아니잖아요.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은 과외 공부비, 쉽게 얘기해서 방과 후에 들어가는 학업 관리, 생활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많은 비용이잖아요. 유학 비용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저렴한 곳을 택하면은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 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오늘 정리를 좀 하고요. 여러분 간결하게 이제 말씀드려서 여건이 되시는 분은 중학생, 고등학생 꼭 오성시 국제학교 제가 전화번호를 여기다 넣어놓겠습니다. 연락하셔서 저하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엄마 아빠가 먼저 상담을 받으시고 그리고 제가 아이를 만나면은 아이는 거의 다 간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요. 그것이 부모가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